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인데요. 10월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현재 시간은 온타리오주는 저녁 어떻게 되죠? 저녁 6시네요. 예. 그리고 알버타주는 지금 오후 4시, 그리고 BC주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생방송하는 시간이 3시간 이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할로윈 데이고 또 제가 또 좀 있다가 저녁에 또 개인적인 약속이 생겨 가지고 3시간을 땡겨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계속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 왔으니까 오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갑자기 뭐 3시간 땡겨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죄송한데요. 어차피 뭐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뭐 언제든지 시청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뭐 일단 뭐 지금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소득공제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보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게 9번째 시간인데,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9번째죠. 그러니까 7번째하고 8번째 시간에 요 순소득 계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순소득 계산을 하려면 소득공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것은 비용 항목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되죠? 7번째 시간에는 이제 RRSP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이렇게 투자관리이자 비용 해서 여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7번째 시간에, 그리고 연금소득 분할공제부터 투자관리이자 비용까지는 제가 다 지난번에 했는데, 근데 요 이혼수당 요거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사업소득자 CPP 공제, 그다음에 성직자 거주자 공제, 그다음에 사회보장 혜택 반환금, 근로비용, 이렇게 해서 쭉 나머지 요 부분은 이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요. 요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입하셔도 되고, 혹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이제 토탈 인컴에서 요 이제 디덕션, 요걸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거든요. 소득공제란 건 뭐냐면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세금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 순소득공제는 net income을 줄여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요 net income은 그 베네핏, 텍스 베네핏을 결정해 주는 판단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RRSP를 이용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요 당연히 뭐 밑에 가 가지고 과세소득을 줄여 주니까 세금도 적게 내지만
요 순소득을 줄여주면 베니핏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무튼 지금 요 순소득공제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지난번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됐고 요번 세 번째 시간 해 가지고 인제 요 순소득공제를 오늘 이제 다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소득공제 중에 요 이혼수당 공제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일이 뭐 꼭 있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혼을 통해서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이혼 수당을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받으시는 분 입장이고 요거는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혼 수당을 받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 그건 총소득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혼 수당을 지급하는 쪽, 지급하신 분 쪽에서는 요게 어 비용 공제 항목이 돼요. 순소득 공제.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혼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뭐 이혼 수당을 주기로 됐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받으면 순소득, 받는 사람은 순소득이고 주는 사람은 그걸 소득공제한다 이거죠. 예. 뭐 그걸 인제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혼 시에 한 번에 주는 위자료 같은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자녀에게 주는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주는 그 뭐 차일드 서포트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것은 비과세예요, 받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는 쪽에서는, 따라서 주는 쪽에서는 이혼 시 일시적으로 주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주는 것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받는 사람이 비과세고 주는 사람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서로 매칭이 됩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이제 매칭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주기적으로 이혼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고 주는 쪽에서는 소득공제가 돼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주는 위자료와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 자녀들을 양육할 목적으로 아직 뭐 18 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일드 서포팅 금액은 이건 비과세예요,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러니까 받아도 소득이 아니라 이거죠.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위자료와 또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주는 쪽에서는 역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죠, 비과세 항목이니까. 그래서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서로 그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잡으면 공제가 되고 소득으로 잡지 않는 것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세금 관점에서 보면 같은 금액을 뭐 줄 거면 만약에 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기적인 이혼 수당으로 주는 게 낫겠죠. 그러면 소득공제가 되니까. 하지만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위자료를 받거나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받으시는 게 낫겠죠. 왜? 받아도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요걸 잘 생각을 해서 이혼 시에 계약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어 물론 이혼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CPP 공제인데요. CPP라는 것은 뭐냐면 어 캐나다 펜션 플랜이죠. 캐나다 펜션 플랜.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 이렇게 말하는데, 요 CPP는 피해갈 수 없는 게 급여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는 분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개인 명의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CPP를 어차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 명의의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CPP를 공제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 사업소득자는 그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그 고용주와 근로자의 위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2배를 내요, 2배.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현재 CPP를 본인 소득의 5.95%, 거의 6%죠. 예, 5.95%만 내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위치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요 5.95%의 2배인 11.9%입니다. 요거 지금 2024년 기준입니다. 현재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략 근로자는 6%, 그리고 사업자는 거의 12%, 정확히는 11.9%를 이제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비즈니스 소득을 발생시켰으면 여기에 그 개인 사업자는 11.9%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납부하는데 요 금액은 이제 소득공제로 빼준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합친 금액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걸 빼지 않는 데서 세금을 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득공제로 빼서 소득공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이제 내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그 11%, 11.9%도 국민연금으로 내고 그 부분은 빼고 이제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알아주실 것이, 사업소득자는 11.9%의 국민연금을 일단 내고 요 부분은 순소득공제에서 이제 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사실 요거는 지금 그 우리 그 남궁재 기자님이 옛날에 작성한 게기 때문에 제가 요 세율만 바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게 사실은 약간 틀려요. 예. 이 5.95%를 다 소득공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좀 약간 복잡한데 뭐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엄밀하게 해서 5.95%를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빼주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복잡한데요. 원래 그 CRA에서는 이게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그 계획이 있었어요. CRA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요 CRA에서는 2018년까지는 그 4.95%, 약 5%죠. 원래 4.95%까지는 계속 CPP를 납부하다가 이때부터 1%씩 이때부터 조금씩 1%는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5년인가요? 5년간 약간씩 늘려서 결국 2023년에 와서 1%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법에서 4.95%만 그 국민형 저기 CPP를 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오래 살고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부과를 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결국에는 5.95%가 됐어요. 1%가 늘어나서. 그래서 거의 6%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95%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1%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요 4.95%하고 추가로 늘어난 1%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 4.95%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해주고 요 1%는 지금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2024년에 와서 또 뭐가 생겼냐면은 요 금액이 68,500불에서 73,200불 사이에 있는 분들은 CPP를 추가로 더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68,500불까지만 CPP를 내고 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 부담이 없었는데 2024년에 와서 요 68,500에서 73,200 불린 요 부분에 있는 분들은 본인은 잘 몰랐겠지만 지금 한 4%, 요 금액의 4%를 해서
지금 CPP를 또 냈어요. 그걸 CPP2라고 하는데 CPP2를 더 냈고 2024년에 요 금액 사이에 있는 사업자들은 8%, 8%를 해가지고 최대 뭐 여기 근로자는 188불, 그다음에 사업자는 376불을 더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지만 뭐 고용주라든지 이 세금 신고를 하는 이제 세무 대리인들은 요 부분을 다 계산해서 더 CPP를 부과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본인은 요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68,500불 이하인 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68,500에서 73,000불 사이에 어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24년에 지금 올해 아직 모르겠구나.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금이 아니라 CPP를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오는 분들은 또 CPP를 4%, 8%를 이렇게 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지금 CPP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좀 복잡한데 4.95%가 있고 그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1% 추가로 1%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서 4.95와 1%를 합치면 5.95%잖아요. 이렇게 돼서 4.95%와 1%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4.95%, 그다음에 추가로 그동안 늘어난 1%, 1%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4%. 그래서 4.95%, 5.95%, 그리고 요 소득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또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사업자로 환산해서 얘기하면은 요 이제 그 4.95%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9.9%. 9.9%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2%가 돼서 11.9%가 있고 그다음에 요 구간의 사업 소득이 오면은 또 이 8%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변경 전 비율, 그리고 5년간 증가된 요 1%의 비율, 그리고 추가된 4%. 요거 이제 직원이고 만약에 사업자면은 9.9%, 그리고 그 2%, 그다음에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8%.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CPP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세금 신고할 때 공제가 달라요. 그래서 최초 요 CPP 비율 변경 전 4.95%는 세액공제로 받고 나머지 그 추가 1%와 5년간 증가된 1%와 그다음에 CPP2 있잖아요. CPP2. 그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아요. 아니 저기 요 부분이 이게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4.95%는 지금 세액공제를 받고 아까 그 추가로 증가된 부분 있잖아요. 그 1%. 그 추가로 증가된 1%하고 올해 이거 내년이 이게 올해인데 2024년. 2024년에 또 증가된 거 있잖아요. 그 4%. 그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요 올린 거는 좀 미안하니까 소득공제를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소득공제로 요 부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PP 부분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세액공제 부분도 있고 소득공제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거주자가 아니라 성직자 거주비 공제라고 해서 클러지 레지던스 디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뭐 목사님들 아니면 뭐 신부님들 같은 경우와 같이 이런 성직자들의 요 레지던스 즉 거주에 대한 비용을 공제를 해줘요. 성직자분들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는 뭐 세금 신고를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성직자인 분들이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요 성직자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래서 성직자가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요 근로소득으로 다 과세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요 성직자이신 분들은 어떤 이제 베네핏을 주냐면 이런 성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거주 비용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단체에서 주택을 제공하거나 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요 성직자 거주비 공제라고 해서 T4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주비용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성직자 거주비 공제로 해가지고 그 소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에서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성직자 분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택을 보유하거나 뭐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틸리티와 함께 해서 일정 금액을 또 공제를 해줘요.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는데 근로소득의 3분의 1과 뭐 10,000불을 1년에 10,000불까지 해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이신 분들은 이러한 이제 그 거주와 관련돼서 이제 뭐 렌트비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시장에서 환산한 어떤 임차료 금액만큼을 이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빠짐없이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성직자이신 분들은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요거를 이제 챙겨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혜택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요거 뭐냐면은 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그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노인연금이나 뭐 실업 보험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어 순소득 금액의 공제 항목으로서 이제 차감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걸 반환을 해서 어 소득이 줄었으니까 요 부분을 이제 예 요게 이제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전년도에는 이게 소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 소득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와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어 지난번에 잘못 세금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반환한 것은 이제 소득 금액에다 넣어서 이제 차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처음에는 소득에다 반영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면은 반납한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순소득으로 해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요 사회보장 혜택 반환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요 요 반환에 대해서 좀 옛날에 좀 연구를 해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한때 그 2021년 고때 되면은 제가 그 RRSP에 관련돼 가지고 그 세금 효과, 환수 효과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게 있어요. 제가 볼까요? 잠깐만요. 요게 이제 예. 요거 이제 뭐 제가 웹사이트를 해서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제 그 홈페이지에 와 보면은 그 환수 효과라고 치거나 RRSP를 치면은 RRSP를 통한 환수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RRSP를 가입을 하면은 당연히 사용을 하면 그의 세금을 줄여주죠. 세금을 이제 줄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걸 RRSP를 누르면은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만 불, 본인이 3만 불, 배우자 3만 불 요런 이제 가구가 있는데 이제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 5천 불을 가입을 하면은 세금이 한 25% 주는구나. 그래서 요 5천 불에 대해서 25%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면서 또 뭐 자녀가 2명도 가정을 했긴 하지만 그 베네핏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요 RRSP를 통해서. 그럼 베네핏이 더 늘어나면 베네핏에 대해서 어 우리가 RRSP를 가입 안 한 경우보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베네핏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더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베네핏을 반납할 것을 막는 거죠. 베네핏을 반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베네핏을 반납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RRSP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베네핏을 더 받는 거죠. 베네핏을 반납하지 않고 더 받으니까 결국은 그걸로 인한 환수 효과라고 해서 그걸 22%로 보아서 결국 47% 거의 50%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 5,000불을 했더니 한 2,300불을 받으니까 거의 50%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RRSP가 절세뿐만 아니라 환수 효과도 있어서 거의 50%의 효과가 있다. 이제 이거를 제가 RRSP 할 때 설명을 드렸고 제 홈페이지에 와서 RRSP 환수 효과라고 그 탐색기에다가 넣으면은 제 동영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장황하게 RRSP를 넣으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세금 효과뿐만 아니라 요런 환수 효과도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반환금이라는 이제 요런 이제 카테고리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겪었던 것을 한번 좀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한 그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부터 거주하셨던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보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오니까 그 CRA 정부에서 이 다 락다운이 돼 가지고 생활을 못 하니까 갑자기 요 그 캐나다 이머전시 리스폰스 베네핏이라고 한 CERB를 신청만 하면은 2,000불씩 막 줬어요, 매달. 매달인가? 매달, 예. 매달 2,000불씩 줬어요. 그러면 부부가 막 4,000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냥 2,000불씩 꽂아 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꽂아 준 건 아니고 어떤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다 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불씩 그 CRA에다 신청을 하면 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이라고 해서 CRB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때는 2주 단위로 이게 이제 2020년 9월부터 9월 27일부터 21년 7월 18일까지 21번 피어리어드 요것이 이제 2주간 피어리어드를 21번을 통해서 2주 단위로 1,000불씩 줬어요. 근데 이때는 세금을 미리 뗐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다 과세 소득이었거든요. 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이제 너무 많이 낼까 봐 미리 10%를 떼고 900불을 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월 18일 이후에는 이게 줄어 가지고 10월 23일까지는 이제 600불로 줄었어요. 600불로 줄고 여기에 10%인 60불을 뺀 540불을 또 이제 줬죠. 신청한 사람들. 그래서 요게 이제 막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반납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이거를 요건이 안 맞는 사람들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반환을 하는 지금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환을 하면은 이때 옛날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제 악유를 해야죠. "아 나 그때 요건 맞는데 왜 돌려달라고 하느냐. 나 아니다. 요건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CRA하고 해서 이기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CRA가 보낸 편지들은 보면 거의 80~90%는 문제가 있는 건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반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뭐 아무리 소명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결국 반환을 해야죠. 그래서 반환을 하면 2024년에 요 순소득공제로 해서 공제를 꼭 받으시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와서 반환을 했다면 순소득공제 항목으로서 반환 금액은 이제 차감을 해야죠. 그 당시에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순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환수효과 이거 얘기했냐면 재밌는 게 그때 뭐였냐면은 21년 세금 신고 시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내린감이죠. 내린감. 내린감이 38,000 이상이면은 요 38,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8,000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50%를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8,000이다. 그러면 그 48,000이면 10,000불이 초과됐잖아요. 그럼 10,000불에 50%면 5,000불. 그 5,000불을 그 자기가 받은 금액하고 비교해서 5,000불을 반납을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받았어. CRB를 받았는데 본인의 소득이 해보니까 48,000불이야. 그러면 10,000불이 초과됐잖아요. 그럼 10,000불이 초과됐으면 그 10,000불의 50%인 5,000불을 반납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납을. 그런데 여기서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요거를 48,000이라고 해도 순소득이죠. 순소득. 그 순소득은 아까 RRSP로 순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불을 요 당시에 48,000불인 사람이 10,000불을 넣어서 RRSP를 넣어서 순소득을 38,000으로 줄여두면 이 5,000불에 대한 반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RRSP를 넣어서 10,000불을 넣어서 5,000불을 세금을 피했단 말이에요. 원래 5,000불 내야 되는데 반납해야 된다니까 5,000불을.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불을 넣으면 5,000불을 그러니까 환수를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필이면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50%를 여기다 더하면은 거의 100%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RRSP를 넣으면. 그 무슨 말이냐면 RRSP가 세금 효과, 환수 효과, 아까 이 반납을 피하는 효과, 요거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의 효과가 있었어요. 100%.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 10,000불을 RRSP에 넣으면 10,000불을 세금으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했어야지 이때는. 희한한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요때 38,000불 이상인 사람까지 이런 CRB를 받으면 좀 부당하니까 요 38,000을 넘은 사람은 억지로 좀 환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50%나 됐단 말이에요. 50%씩 환수를 그냥 했는데 이거를 잘 아는 분은 만약에 그 사람이 48,000불이었으면 10,000불을 RRSP를 넣었으면 50%를 안 뺏기고 거기다가 이 구간에 있어 가지고 전체 효과가 요 47%면 거의 97%, 거의 100%에 가까운 RRSP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이걸 세금을 다 잘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제가 또 코치를 해 줬어요. 그러면은 결국 10,000불은 그냥 RRSP에 넣고 그냥 10,000불은 또 세금으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금을 잘 알면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모르면은 그냥 RRSP고 뭐고 모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5,000불 반납한 거죠. 뭐 모르니까. 10,000불 초과됐으니까 그냥 5,000불 했는데 잘 생각을 했으면은 요렇게 피할 수가 있었다. 이제 고거를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 RRSP를 잘 사용을 하면 절세 효과, 환수 효과, 뜻하지 않는 그런 사회 요 반납금을 요런 반환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잘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번에 하여튼간에 CRB 반납하신 분들은 요 소득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24년에 반납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비용 공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비용 공제인데, 보통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요, 그 사업자 경비로 해서 많은 비용을 차감을 하니까 소득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이런 비용 공제가 없어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면은 뭐 근로소득자가 비용이 발생할 게 없죠. 그냥 보통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은 다 회사에서 다 고용주가 비용 처리를 해줄 거고, 근로소득자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렇게 저기 할 게 없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을 하고, 요 비용을 원래 고용주로부터 받으면 뭐 이제 뭐 똔똔이니까, 내가 냈지만 고용주가 날 줬으니까 똔똔이니까 이게 뭐 내가 뭐 추가로 뭐 공제받을 것도 없고 뭐 소득도 아니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했는데 고용주로부터 받은 비용이 없다. 그러면 요게 그 고용계약에 따라서 그 일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데 근로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갔으면 그 부분은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본인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면은 반드시, 근데 고용 계약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그 소득공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요런 근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용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였고 고용주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경우. 근데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고때는 이제 공제를 받아야죠. 그런데 또 반드시 요게 있어야 돼요. T220이라고 해서, 요게 뭐냐면 그 Declaration of Condition of Employment라고 해서 근로조건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요거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로부터 서명된 요 T2200 양식을 받으시면 그것을 이제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근로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고, 고용주가 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T2200 양식을 고용주로부터 받으면 이제 근로비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고용주로부터 근로비용 공에 대한 확인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보다 더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GST, HST를 포함해서 경비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거기도 이제 GST, HST가 반영되어 있다면 요 비용을 포함해서 경비 처리가 될 수 있고, 요 금액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고용주가 GST, HST 등록자라면 만약에 요 경비 중에 GST, HST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받을 수 있냐? 근로비용으로. 그러면 이제 근로비용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급여를 못 받아서 내가 무슨 변호사를 쓴다. 그러면 그런 변호사를 쓰는 지출 비용. 고런 것들은 이제 어 그 근로비용 공제가 되고요. 법률 비용. 그다음에 이제 요게 많죠. 출장 경비, 트래블 익스펜스. 출장을 해서 요거 출장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뭐 숙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식비와 숙식비. 그래서 고런 것을 T200 양식으로 고용주가 확인을 해 주면 그 출장 경비, 숙식비 같은 것들도 이제 비용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 비용, 뭐 차를 운행했을 때 주차 비용,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위한 어떤 소모품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 전화기, 팩스 이런 비용들이 지출됐다. 문구용품, 그러면 이제 그 근로비용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 이
이 근로소득자가 제3의 또 근로자를 또 고용을 해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또 급여가 나갔다. 근데 그걸 또 그 고용주가 확인해 줬다. 그러면 요 고용 비용으로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을 위한 어떤 임차료를 그 직원이 지급됐다 그러면 역시 근로비용하고, 그다음에 요 소득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 어떤 홈 오피스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유틸리티 비용이나 뭐 수리비 뭐 이런 것들도 주택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모기지 비용, 재산세, 보험료 이런 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된 유틸리티 비용과 수선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비용. 자동차 비용도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어클 익스펜스라고 해서 뭐 가스 비용이라든지 뭐 차량 수리비라든지 뭐 차량 보험료 이런 것들도 일부분은 그 근로소득공제 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약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자가 됐건 급여소득자가 됐건 요 자동차 경비는 매우 그 청구할 때 좀 복잡한데,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통 이 그 주유비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차량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내가 그 뭐 가스비를 지출했으니까, 내가 수리비를 지출했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지출했으니까 요거는 다 청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동안 차량의 총 주행 거리를 일단 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말에 그 차의 실제 오도미터를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그래야 작년도 1월 1 일부터 올해 어 작년도 1월 1 일부터 뭐 작년이 됐건 뭐 어쨌든 그 세금 계산 시기에 1월 1 일부터 12월 30 일까지 주행 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말 12월 31 일에 한 번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31 일에 그 본인이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뭐 이게 비즈니스에 사용하든지 뭐 급여소득자인데 자기가 뭐 이제 근로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이건 어떻게 됐건 그 1 년간의 주행 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매년 12월 말에는 주행 거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자기가 전년도 연도 말에 또 찍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비용에 비교해 보면 이제 1 년간의 주행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1 년간의 주행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사업자가 됐건 근로비용 청구자가 됐건 반드시 요거를 증빙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발생한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의 주행거리, 비즈니스에 사용한 주행거리 또는 근로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주행거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비율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1년 동안 10,000km이고 사업이나 근로소득과 관련된 주행거리가 6,000km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60%잖아요, 60%. 그래서 모든 비용의 60%만 비즈니스 소득이나 근로소득 비율로 청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00km 중에 4천 킬로는 개인이고 6천 킬로는 비즈니스나 근로소득 관련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소득 그 비용 청구 부분은 40%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총 주행 거리와 실질적인 비즈니스나 근로소득 관련 그 주행 거리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에서 주행 일지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주행 일지. 운행 일지를 써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와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몇 월 며칠 날 뭐 거래처나 뭐 고객을 방문했는데 몇 킬로를 내가 주행을 했다라는 그런 주행 일지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토모빌 로그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을 해서 1년 동안 모아 봤더니 6,000km다. 그러면 요거 이제 60%만 청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량과 관련된 건 모든 비용을 다 이제 산정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솔린 비용을 내가 썼으면 뭐 얼마,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 뭐 또 등록 비용, 또 수리 비용이 있으면 수리 비용. 그래서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거리를 다
산정을 해야 되죠. 요거 여기 연도가 틀렸는데 요거 다 연도가 일치해야 됩니다. 요것도 23년, 23년, 이것도 23년이죠. 그래서 이거 다 뭐 일치돼야 되는 거, 일치. 그래서 연도가 일치되게 해서 그 해당 연도의 촬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산을 해서 요 총 비용에서 위에서 말한 요 비즈니스 비율 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사용 비율을 곱해서 그게 60%면 60%만 요 총 비용의 60%만 최종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1년간의 총주행거리, 그리고 본인께서 비즈니스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것을 주행일지를 계산을 해서 그 주행일지에 나와 있는 1년간의 합, 그게 바로 요 청구 가능한 주행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율을 내고,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발생한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 그래서 요 비용을 이제 안분하는 거예요. 여기 안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즈니스 소득,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에 사용한 주행거리 비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60%가 나왔죠. 그러면 요 총 비용의 60%만을 차량 관련 비용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차량 비용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다 계산해? 뭐 계산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요 주행 거리는 꼼꼼하게 주행 일자를 적어 놔야 되는데, 요거는 요즘 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폰에다가 요 앱을 깔아서 내가 이제 그 비즈니스 또는 근로소득용으로 운행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기 주행거리하고 이제 GPS로 다 계산하는 거죠. GPS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비즈니스 또는 근로소득용으로 운행한 그런 그 주행거리를 다 이제 저절로 GPS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앱이죠,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이런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주행거리가 나오고, 그런 것을 또 이제 나중에 CRA가 이제 요청하면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증빙 자료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CRA에서 하도 이거를 다 리뷰를 자주 하니까 요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CRA에 그 증빙을 제출할 걸 대비해서 이런 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여러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캐나다텍스 856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째 시간 맞추고 11월 7일 요때는 이제 정시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 빨리 진행을 했는데 11월 7일에는 이제 10주차 시간에는 이제 과세소득 계산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과세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양도손실, 비양도손실, 그다음에 뭐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북부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북부 거주자 공제, 그다음에 뭐 대출이자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여기 70페이지서부터 78페이지까지 요 과세소득 공제, 요 과세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순소득 공제 항목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세소득 공제에 대해서 쭉 한번 책을 보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세소득 공제는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 그러니까 제가 총소득에서 순소득 공제를 지금 지난 3주차 시간까지 다 말씀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순소득 공제가 나온 거고, 요 순소득에서도 이제 과세소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 과세소득 공제와 2월 결손금 요 부분, 요 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과세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을 묶어서 다음 10주차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본의 아니게 3시간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근데 또 실시간으로 또 들어주시는 분이 있네요. 아무튼 뭐 요거는 어차피 제 그 홈페이지,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들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뭐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이제 회원분들만 볼 수 있게 되니까 일요일까지는 뭐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할로윈이고 또 이제 뭔가 저기 제가 또 이따 저녁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3시간 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뭐 양해의 말씀 드리고, 오늘 지난 이제 7주, 8주, 9주차까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